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공대 최낙산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일자리와 노동시장이 되겠는데, 이 일자리와 노동시장은 사실은 경제학적 전문 실증이 필요한 분야이고, 그래서 저는 오늘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과 산업정책의 방향을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와 노동시장 관련해서는 제8교의 말미에 제가 문제점으로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그 부분을 좀 더 말씀해 주시려 봅니다. 목차입니다. 4차 산업혁명, 산업 대변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 파괴적 혁신 기술이 이와 함께 하기 때문에 많은 기존 기술이 사라지게 되고요. 새로운 기술 생태계가 형성되면서 그 결과로서 산업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니까 필름형의 아날로그 카메라가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4차 산업의 혁신 기술이 기존 산업과 융합이 되면서 새로운 산업계가 형성이 되면 지금의 산업계는 엄청 많이 변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 추세를 좀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주변 주요 강국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응 역량도 분석 평가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나라의 산업전략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른 일자리와 노동시장 변화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고요. 우리나라 취약부 해소를 통한 산업 성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산업 대변혁. 이게 KT의 경영연구소에서 그림을 잘 그려봐가지고 그걸 짜왔습니다. 우리 역사에는, 인류의 역사에는 기술 대변혁이 이루어졌던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실 인간들이요, 구석기 시대에는 이렇게 못 살았죠. 당연히 상상을 해보세요. 구석기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신석기 시대로 돌아왔고, 그 신석기 시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청동기 시대가 바뀌죠. 그리고 철기 시대, 정부화 시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다 생략해버리고, 1차 산업혁명은 언제쯤 발생했냐? 철기 시대 후반에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때 1차 산업에서 영국에서 발생했는데 발명한 아이템이 증기기관이었습니다. 즉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방직산업, 운송업, 이게 획기적으로 발전했어요. 이게 되면서 제2차 산업혁명이 그 후에 이루어지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방을 밝히는 게 뭡니까? 전기잖아요. 전기의 발명이었어요. 이 전기의 발명이 되니까 생산 공장에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또 역시 이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이 오게 되는데, 3차 산업혁명은 1969년 그때 최초로, 세계에서 최초로 수치 제어 공작 기계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발명이 됐어요. 여기 수치 제어의 수치가 바로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혁명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수치 기계가 많이 등장하고, 컴퓨터, PC, 그리고 1990년대에 인터넷이 발명이 되고, 이게 산업 쪽에서는 바로 사이버 산업이 크게 엄청 커진 거죠. 사이버 산업.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ICT 융합 기술이나 스마트폰의 등장, 이와 함께 초고속 데이터 전송 기술이 나타나고, 이 데이터 전송이 초고속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사물 인터넷이 깔리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 네트워크,
이게 형성되면서 초연결 사회가 만들어지고, 이게 그 시간 속도, 그 다음에 공간 범위, 사회적 영향력이 개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변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3차 산업혁명까지는 저희들이 대부분 우리 개별 인간의 그 보는 시야 범위 내에 기술이 있었어요.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주요 산업이 플랫폼 네트워크로 초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4차 산업혁명의 많은 부분이 인간의 직접적인 시야를 벗어나 가상 사이버 공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파괴적 혁신 기술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핵심 기술은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지능 로봇, 3D 프린터, 클라우드 플랫폼, 네트워크,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이게 이미 발명이 되고, 그리고 융합기술화 되어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의 등장, 그 다음에 개별 요구에 맞는 맞춤형 생산 서비스 기술, 공유 경제의 실현 기술, 인공지능, 로봇, 지능형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요즘 신문에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매스컴에. 그 다음에 그 제품과 재화의 여러 가지 서비스와, 그 다음에 고유 데이터를 기본으로 한 서플라이 체인 유통 기술, 그 다음에 의료 건강의 진단 시스템, 스마트 보험 기술, 스마트 공장, 스마트 인더스트리얼, 스마트 농장, 스마트 시티. 이게 지금 굉장히 모델화 실험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사물 인터넷이 거의 모든 기기에 장착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들 데이터를 플랫폼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하면 그게 초연결이 되어버려요. 초연결 사이가 되죠. 그 다음에 초대용량 데이터 저장. 초연결 사이. 이게 초연결 사이. 이게 초연결 사이. 대용량 데이터 저장.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시간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전 지구적으로요. 전 지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품이 생산 방식의 스마트화가 진행되고,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되어서 그것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참 어렵네요. 이 용어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복을 맞추는데, 옛날에는 그냥 그 기성복이 있고 맞춤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의 이 기술들이 도입이 되면 우선 이 맞춤형 양복을 기성복처럼 싸게 공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 그것을 여러 가지 기계나 여러 가지 사이버 공간상의 데이터를 개인이 원하는 맞춤형으로 값싸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 지금 만약에 이 4차 산업혁명에 이런 여러 가지 혁신 기술의 도입이 늦춰지거나 우리가 도입을 싫어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주력 산업조차도 경쟁력이 약화가 되고, 신산업 출현도 굉장히 지연돼서 굉장히 빠르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이 저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지금 전 산업에 이 디지털 기술이 확산이 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각 산업별로 지금 여기 ICT 산업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전자, 통신, 소프트웨어, 이건 ICT 산업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여기 자동차, 금융, 여기 제조, 유통, 이런 부분은 아직은 ICT가 도입이 조금 들어가 있죠. 조금. 그러나 앞으로는 이 부분의 비중이, 경쟁력 또는 가치로서의 비중이 ICT가 50% 이상이 되어 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ICT 부분의 경쟁력 요소가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여기에 예상된 보면은 2005년하고 최근하고 비교하면
거의 ICT 기술이 거의 전 산업에 지금 한 50% 그 이상 수준으로 육박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치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하나 예를 들어보면 글로벌 신산업의 시장 규모로 볼 때 예를 들어서 2015년하고 2020년을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전기차는 거의 한 14배 정도로 이 시장이 팽창을 하고 지금은 뭐 거의 미미하죠. 그러나 한 14배. 웨어러블 디바이스 4.5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ESS가 뭐냐면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는 이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타 그 산업 부분도 몇십 프로 이상 이렇게 성장이 예상이 되고 실제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KT,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KT의 그 사업 전략인데 KT가 사실 우리나라의 이 플랫폼 네트워크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플랫폼 네트워크에서는 KT가 우리가 가장 앞서가고 있어요. KT가 상당히 야심차게 나름대로의 그 지능형 네트워크 사업을 지금 그 개발해가고 있어요. 연구소에서 엄청 개발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5세대 기가 네트워크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에 인공지능까지 접목을 시켜서 지금 현재 깔려있는 기존의 그 4차 혁명 기술들 3월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시큐리티 요걸 함께 더해서 KT가 기가 인텔리전트 네트워크 ICT 융합 네트워크 이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KT의 그 황창규 회장이 최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2020년에 이 5세대 네트워크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한 1조 원 형성되는데 2026년 앞으로 10년 후에는 40조 원. 그 40조 원 시장을 KT 혼자서 선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의료 분야가 굉장히 이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갑니다. 병원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융 분야, 요즘 핀테크의 이게 그 인터넷 은행이 만들어져 있죠. 그 다음에 제조업이 스마트화가 많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 교통 분야, 그 미디어, 에너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ICT 기술이 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추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스마트화입니다. 스마트화. 여기 운송수단이며 개인이며 가정이며 공장 모두가 스마트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화. 예를 들어서 그 운송수단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이동시간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죠. 이게 이미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을 써서 이동시간 최소화하는 여러가지가 들어와 있죠. 보면서 가잖아요. 그 다음에 개인한테는 이제 맞춤형 의료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고 가정에는 에너지 최소화 기술이 도입이 될 거고 이 공장에서는 맞춤형 유형 생산 기술, 플렉시블 매니팩처링이죠. 이게 도입이 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플랫폼 네트워크 기술이에요. 이 플랫폼 네트워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선점한 나라가 잘 아시다시피 미국입니다. 구글, 아마존 그런 거요. 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그 애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는 압도적으로 미국이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화 깔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제조 생산에서도 제품과 서비스가 하나로 네트워크 돼가지고 이 서비스 중심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공유경제. 이 공유경제 그 쉐링 이코노미가 아주 앞으로는 범람하게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차량이라든가 숙박 이런 게 이미 도입이 되고 있고 이 공유경제 시장은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해 가려고 봅니다. 2015년에 비해서 2025년이 되면 거의 한 60배 정도로 팽창이 되고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와 함께 이 플랫폼 네트워크는
이 기업에서 우리 KT도 마찬가지지만 개발을 하게 되면 글로벌 표준을 먼저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글로벌 표준이 형성되면 이게 그 타 영역에서 이게 추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산업 내 주도권을 확보하는 주도권 전쟁이 벌어진다. 이렇게 되죠. 우리 전기차 메이커인 테슬라, 미국의 테슬라는 자기네들이 특허를 엄청 만들어 놓고 어떤 일을 하겠냐면 그 특허를 후발 업체들한테 다 공짜로 나눠줍니다. 그렇게 되면 일종의 글로벌 표준을 자기가 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눠지는 게 공짜지만은 그 산업이 형성이 되면 글로벌하게 굉장한 그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전략이죠. 이게 플랫폼 네트워크 비즈니스예요. 세 번째는 서비스화인데 4차 산업의 핵심 주제 서비스화. 이건 이 서비스화 이 개념이 이런 겁니다. 기존에는 그 업체, 제조업체에서 어떤 그 제품을 대량 생산해가지고 값싸게 판매합니다. 그리고 판매한 다음에 AS를 해요. 그게 지금까지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서비스화 개념으로 가면은 제품 자체도 하나의 서비스일 뿐이에요. 그래서 설계에서 제조, 생산, 그 다음에 이제 사용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AS 그 전체가 하나의 사이버 공간상에서 데이터로서 맞춤형으로 제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 자체도 하나의 서비스의 요소화 되면서 이게 그 개인 맞춤형 제품 서비스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서비스화, 이게 바로 이 독일이 그 최근에 그 인더스트리 4.0에서 국가적으로 이걸 추진해가지고 대단히 성공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게 된 동인이었어요. 이 서비스화가. 여기 스마트 전기차의 예가 있지만 이 스마트 전기차 하나 만들면 이게 제품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스마트화가 들어가게 되면 설계, 디자인, 소프트웨어, 사용, 유지, 관리 이 모든 전후방 서비스가 전체로 포트폴리오로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핵심 추세. 이것은 친환경 저에너지화입니다. 이것은 이 친환경 저에너지화 이것은 우리가 작년 그리고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굉장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파리 협정 발효시켰는데요. 말하는 등 미국까지 설득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 규제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글로벌로 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그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것은 하나의 방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친환경 저에너지는 하나의 거대한 방향이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운송산업을 보시죠. 운송산업에 배출가스 저감, 에너지 효율, 경량화 이거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사업을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능형 전력망 이게 뭐냐면 이것은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데 이걸 구축을 해가지고 공급자의 입장 또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그런 최적화로 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구축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친환경 에너지화로서 4차 산업혁명 그 기술이 여기에 융합이 되게 되면 저탄소 친환경 신산업이 무궁하게 창출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주요국 동향을 빨리 보겠습니다. 주요국 동향. 미국, 아까도 말씀드리면 플랫폼 네트워크의 선점자이고 그것들에 대한 표준 선점을 해가지고 이것을 전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압도적인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이 정부가 이게 가능하도록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고 대규모 실증 사업, 그러니까 실증을 하려고 하면 이런 플랫폼이나 이 표준들이 우리 그 산업계에 이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실증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도록 정부가 엄청 도와주고 그게 가능하도록 법률이나 제도를 선제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미 작년에 그 미국 교통부는 이 드론 산업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이 운영 규정을 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작년 9월에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심사 가이드라인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이 한번 만들면 모든 나라가 따라하게 돼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미니 스마트 도시라든가 자율주행 택시라든가 자율주행 버스 이런 것들에 대한 실증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도 현대자동차, 기아차도 우리 자율주행 그 차 지금 실증 테스트를 우리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하고 있다고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독일입니다. 독일은 대단히 강한 나라입니다. 아마 이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두 나라가 주도하고 있는데,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독일이에요. 왜 독일이 되냐면, 여기 자기네들 제조업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 플랫폼 네트워크 기술에서 미국에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이 기업들이 주요기 곰곰이 생각해서 어떻게 했냐면, 아까도 했지만은 서비스 전략, 그걸 이 제조업에 ICT 혁신 기술을 내서 스마트 서비스를 엄청나게 확대를 했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제품은 하나의 서비스의 한 요소일 뿐이다 이거죠. 전체 서비스를 파는데 그 가격은 기존의 제품 가격으로 동일하게 공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이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인더스트리 4.0 정책이에요. 이게 2013년 메르켈 총리가 이공계 사람입니다. 물리학자예요. 기가 막히게 센싱이 이게 빨라요. 원래 2011년에 몇 개의 주요 기업이 이걸 시작을 했어요. 그것을 메르켈 총리가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도입을 했어요. 아예 법률적으로. 전 제조업이 다 해라. 그게 바로 뭐냐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에요. 가상 물리 시스템, 가상 물리. 사이버의 세계와 그 피지컬의 세계, 실제의 세계를 하나로 묶어라. 융합을 시켜라. 이렇게 해서 일종의 이런 겁니다. 스마트 서비스 방향인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제품, 스마트 데이터 이 모두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사이버상에서 서비스를 하라 이거죠. 그러면 제품도 이 데이터도 그냥 서비스인 거예요. 이게 하나의 제품으로서 판매해요.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설계부터, 제품의 설계부터, 거기 제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출하가 돼서 사용할 때, 그 다음에 AS, 이 모든 수명 관리에 이르기까지 그 스마트 서비스의 그 혜택을 받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걸 사지, 그냥 제품 단위로 판매하는 걸 사겠습니까? 이게 성공을 했어요. 어떻게 성공했냐? 독일의 지멘스, 또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아디다스 있죠. 그 여러 가지 스포츠 용품, 신발 메이커. 지멘스나 아디다스의 그 공장이 동남아, 중국에 많이 있었어요. 지금 독일의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어서 다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 귀환하고 있어요. 중국, 동남아에서 철폐하고 귀환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서 바로 다음에 설명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용어가 작년에 엄청 전 세계에 범람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이제 신기후체제, 아까 친환경 저에너지화죠. 여기를 위해서 클라이밋 액션 프로그램 2050을 발표하고 굉장히 여기에서도 선도적으로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독일이 굉장히 모범적인 나라입니다. 일본도 이 독일과 미국을 따라가고 있어요. 특히 독일이 먼저 가니까 인더스트리 4.0 그걸 모방하고 있어요. 일본의 그 기술 강점 기술은 로봇과 인공지능입니다. 이건 굉장히 세계적으로 알아둬요. 근데 이걸 국가 혁신 프로젝트를 이 사람들이 추진하는데 총리가 일본의 최고 권력자잖아요. 미래투자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이것을 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체제를 직접 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나라 중국이죠. 중국은 분명히 우리 제조기술이라든가 설계기술은 우리보다 약간 처집니다. 하지만 중국의 강점은 자기네들의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게 초강대국보다도 굉장히 강점이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정부 지원형 민간 기업을 혁신해 가고 있어요. 그들이 인터넷 플러스 사업, 중국 제조 2025 사업, 이걸 정책적으로 해서 제주광부 부양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고 있고, 중국에도 예를 들어서 드론에서는 최고 강기업이죠. DJI, 전기차의 BYD, 알리바바, 이건 세계 최강 기업들입니다. 이미.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는 화웨이, 샤오미, 이건 무시모달 기업이 됐죠. 이와 같이 발전해가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동양의 시사점은, 자, 모든 나라가 자기네들이 강점이 있으니까 강점을 살리면서 경쟁 우위 전략을 굉장히 빠르게 전개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간이 이걸 주도하도록, 창의적으로 주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는 이걸 정책적으로 제도하고 인력 양성, 원천 기술 개발 이런 쪽을 적극 지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응 역량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이런 대응 역량 평가는 여기에 있는 그 데이터들은 제가 작년 12월에 바로 몇 달 전이죠. 우리나라에도 4차 산업혁명 민간협의회가 결성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고 많이 정리해가고 있습니다. 거기 상당히 예리하게 우리나라도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장 환경 보면은 아까 정경재 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 노동시장이 진짜 열악합니다. 노동시장. 우리나라 노동 경쟁력 지수, 세계 경제 포럼의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력은 10위인데 노동 경쟁력 지수 77위. 아주 낮습니다. 노사 간 협력 지수 꼴찌입니다. 135위. 임금 결정 유연성 73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혁명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 도태됩니다. 경직된 고용구조, 그 다음에 생산성과 유리된 임금체제, 자동화에 따라서 노동수요는 감소하는데 고용 형태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노동시장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 관료들이 시장 규제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규제에 이게 규제가 너무 높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교역 환경 지수 이게 보면 한국이 27위입니다. 우리 국력은 10위권인데 이 교역 환경 지수 27위밖에 안 되죠. 국내 시장 개방 99위, 한참 뒤죠. 사업 환경 47위. 그런데 상품 시장 규제 수준은 세계 4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더라도 해외에서 성공해야 인정해줘요. 국내에서 먼저 성공을 못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진짜 문제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을 보면 한국 호봉제 중심이다. 그러나 일본과 독일은 철저하게 직무 중심이라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됐나? 노사 간의 관계가 왜 이렇게 나쁘냐라고 하는 것은 서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득권과 비기득권 2층이 서로 신뢰를 안 해요. 서로 신뢰하지 못한 짓을 서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편안하게 호봉제이기를 바라는 거죠. 압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직무 중심이나 성과 중심으로 절대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굉장히 투쟁하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서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D 투자 수준. R&D 투자 수준은 우리나라가 세계 5위권입니다. 정말 R&D 투자 수준이 매년 5%씩 5%씩 증가해가지고 지금은 세계 5위권이 됐어요. 국가 R&D도 많이 증가했고 민간 R&D 증가했는데 우리나라의 부족한 점은 이 R&D 투자 수준은 대부분 5대 기업에서 이루어지지 그 이하로 내려가면 R&D 안 해요. 실질적인 R&D를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나라 이 세계 R&D 투자 상위 2,000개 기업 중에 우리나라는 52개로 중국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대부분 이 R&D가 대기업, 그 다음에 5대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이래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중소기업 너무 취약한 거죠. 그 다음에 핵심 인력 수준. 핵심 인력 수준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산업에서의 핵심 전문 인력, 그건 뭘 기준으로 하냐면 설계
인력과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을 보고 평가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설계 인력과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의 그 인력의 수준이 굉장히 부족해요.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한테 금방 따라잡힐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교육 시스템도 이들 전문가의 그 전문가 수준에 못 따라간다. 이게 객관적 수준입니다. 여기 보면 한국이 미국, 독일에는 한참 뒤처지고 거의 중국 수준이죠. 중국 수준. 이게 진실입니다. 우리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송구하지만 진실입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 영향. 플랫폼은 아까 플랫폼 네트워크를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나라 이 플랫폼은 선도 기업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삼성과 LG, 그 다음에 KT 그런 정도고 나머지 기업들 진짜 M&A 안에 플랫폼 선도 기업들은 M&A를 굉장히 잘해요. 예를 들어서 기술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핵심 기술을 가지고는 그 글로벌 업체를 사버리죠. 그런 M&A가 과감하게 필요한데 정말 이게 굉장히 잘 못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의욕이 부족하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IT 인프라 수준. IT 인프라 수준과 제조 기반 그 능력은 우리나라가 양호합니다. IT. 세계적으로 알아주죠. 광대역망, 인터넷 서버, OECD 국가 중 5위 수준이면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제조 기반,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자, 이건,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양호합니다. 그래서 가끔, 국제적인 이 교역 여건이 좋아지면 갑자기 수출 분야에 확 들어가지고 무역 수지, 흑자가 확 늘었다가 나빠지면 확 줄었다가 우리 터블런스가 큽니다. 이래서 그래요. 예. 이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우리의 대응 역량을 평가를 한 거고요. 예. 가장 나쁜 게 아까도 말씀드린 노동시장과 시장 환경이 가장 나쁩니다. 정말 나쁩니다. 그걸 개선을 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 대선 주자들 참 그 얘기하는 사람이 드무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우리나라 성장 동력 사업을 그동안 한 15년, 20년 동안 꾸준히 이 성장 동력 산업은 우리가 선택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왔어요. 2015년은 이 성장 동력 사업을 4대 기반 산업과 9대 전략 산업으로 나누어가 지원하고 있는데 4대 기반 산업 중에 여기 지능형 빅데이터 사문 인터넷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로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소재 기술입니다. 소재는 항상 기반이 되죠. 그 다음에 9대 전략 산업은 주로 완성품 분야입니다. 완성품 분야도 4차 산업혁명 그 기술이 대부분 융합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12월에 올해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올해 예산으로 확정이 된 건데 여기 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신기후 체제 대응을 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다급해져가지고 4차 산업혁명의 원천 기술 이건 정부 R&D이기 때문에 원천 기술 개발입니다. 이게 한 50% 늘어서 4,700억 정도 지금 투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정에너지 이게 이제 신기후 체제, 친환경이죠. 이게 30% 늘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연구와 그 다음에 미래성장 동력, 이게 한 15% 정도 이렇게 늘어가지고 이게 많이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간 투자인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민간 투자, 사실은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화두는 작년부터 엄청 세계에 범람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갖다가 이렇게 꼬집어가지고 민간 투자 면에서 이게 어느 정도 투자되고 있는가 작년 8월에 그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대략 한 2018년까지 80조 원 규모로 민간에서 이렇게 투자가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는 우리 산업 전략의 방향을 한번 모색을 해보면 항상 투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 투 트랙적인 접근은
세계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강점 계속 살려가고, 이게 원트랙. 그 다음에 글로벌 그 경쟁금에서 살아남기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계속 융합기술로서 발전해가는 또 하나의 그 트랙, 이게 투트랙,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투트랙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로서 이제 그 형태가 바뀌는데, 수요산업과 소재부품, 이게 양쪽 다 기획을 창출하니까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 플랫폼, 우리 기술력을 늘려가지고 전략적으로 확대해야 되고, 새로운 플랫폼, 이거 KT가 5세대 그 플랫폼 네트워크 개발하듯이 헬스케어, 에너지 신산업에도 새로운 플랫폼 개발해서 글로벌리 우리가 선점해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제조업, 기존 제조업, 이거 서비스 융합, 독일처럼 서비스 융합 체제로 가고 스마트화 해가지고 국내에 세계 2위, 5위, 1위의 가전, 조선, 자동차 이 산업을 제도 개선하고 규제 완화하고 서비스화 이렇게 해가지고 스마트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독일처럼 제조업도 외국 제조업, 해외에 나간 그 공장 독일처럼 귀환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친환경 스마트화, 신산업 창출 당연히 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좀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산업 전략의 이제 방향이 앞으로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거대하게 밀려오고 있기 때문에 신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이제 전환을 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앞에 부분하고 약간 이제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도 완전히 상당 부분 재설계를 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이 경직된 노동시장, 환경 제한 요인, 이거 과감히 개선해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은 청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우리나라 말아먹을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인력 양성을 국가적인 교육제도를 재정립해야 된다. 인력 양성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민간주도의 혁신 생태계가 이제 조성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자리와 노동시장 변화. 여기 주제인데요. 이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보스 포럼 작년 1월 말에 이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이 회장이, WF 회장이 앞으로 2020년까지 사라진 일자리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사라진 일자리는 700개인데 새로 생긴 일자리는 200개에서 500개가 사라질 거다. 사무직 화이트 칼라 67%가 사라질 거다. 제조업에서는 22%가 사라질 거다. 따라서 불평등은 너무너무 심화될 거다. 누구에게는 기회가 되고 누구에게는 실패가 될 거다. 이 옥스퍼드대 두 교수는 우리가 한국 내 일자리에 10년 내에 70%가 사라지고 ICT 기술로 대체될 거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겁니다. 사라질 일자리가 있고 항상 생존될 일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직종별로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정형적이고 반복적인 일자리 대부분 사라져. 이건 당연히 100% 기계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라지지 않을 것이 이 삼각형에 있어요. 전문직 사라지지 않아요. 연구, 관리, 경영 면에서 전문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사라지지 않다. 기계와 완전 대체는 되지 않고 보완 협업으로 갈 거다. 그 다음에 현장 기술직, 그 다음에 농림어업직, 이거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현장 기술직. 그래서 비정형적이고 비반복적인 것들, 그러면서 전문직, 그 다음에 현장에서 꼭 인간이 들어가서 확인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일자리와 노동시장을 보게 되면 이건 제 아이디어입니다. 순수하게 제 아이디어입니다. 어차피 이 일자리와 노동시장, 기계가 대체를 해가는데, 그때 기계와의 보완 협업 체계를 어떻게 정립하는 거냐, 그 다음에 수익 배분, 수익이 나오면 그걸 사람들한테 어떻게 배분할 거냐, 일자리 나누기 어떻게 나눌 거냐, 시간, 기간, 임금 어떻게 책정할 거냐,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미시적 해결 체계입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협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 중소기업 간에 삼색적 산업구조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유경제, 여기에서 성공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 안전제도, 이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 일자리 관련 국가 간 국제협약, 선진국과 선진국 개도국 사이에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건 거시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미시적인 해결 부분과 거시적 해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는 위기가 온다고 봅니다. 이미 위기가 시작되었어요. 지금 자국 일자리 보호주의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강력하게 드라이브하고 있어요. 외국인은 물러가라. 그 다음에 브렉시트 마찬가지입니다. EU에서 영국이 탈퇴해버렸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자국 일자리 보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퓰링 정치의 위기와 대혼란 가능, 이것까지 잘 안 되면 나중에 대혼란, 전쟁까지도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게 마지막 시트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제가 오늘 우리 여기 논문을 통해서 이 안에 쓴 부분이 이 1페이지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여기에 모든 대안을 제가 써놨습니다. 이게 우리가 산업보장 일자리의 극심한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산업보장 인구의 극심한 불평등이 있는데 이거 세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그 부분을 제가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고효율 지능사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사회 양극화, 불평등 불균형 가속화, 이 부분 과학기술 측면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걸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과 지방 과학기술 인재 격차가 엄청 큽니다. 아직도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이 부분. 그래서 불균형과 불평등 다리 위로 다리듯이 팍팍 펴서 이걸 펴놓지 않으면 우리가 고효율 구조의 희망 환경으로 갈 수가 없다. 그것이 이제 제 의견이고요. 우리가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가 굉장히 이거 사실 성장 그래도 드라이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장률이, 한국의 성장률이 세계 성장률도 이렇게 못 미치냐. 이 구조적 모순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 구조적인 불평등, 불균형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실업률도 높고 청년 일자리도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대통령께서 매월 체크해서 해나가야 될 문제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